예. 헌법소원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처리에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까? 제가 통계적으로 180 내에 처리하는 것이 한 74% 정도로 기억하고 있고요. 2년 넘은 사건이 한 13% 정도대로 해서 약간 네. 직체가 상당한 문제로 네,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기본권을 침해당해서 지금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해서 헌법재판소로 달려갔는데 결과적으로 너무 오래 걸리니까 제대로 구제받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위헌법률 심판도 마찬가지예요. 상당히 이제 입법 과잉이 이루어지면서 위헌적인 법률안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늦어지고 있고 이제 그 임시적인 그 구제 조치인 가처분은 더 심각합니다. 가처분이 지금 정치적인 사건 외에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한 어떤 가처분 관련된 결정에서 헌재가 의미 있는 결정을 한 적이 있나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잘 듣지 못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법안 중에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서 들여다보겠다. 헌법재판소 결정이 결국은 법원 판결도 헌법소원의 심판이 된다라는 취지의 이제 그 개정안이 지금 발의가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예, 찬성이에 반대 일단 결론부터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이유는요? 그 근데 이게 왜 문제냐면 제가 좀 예. 이유 좀 이따 듣기로 하고 지금 있는 사건도 못 하고 있어요. 예? 지금 있는 사건도 못 하고 있고 더더군다나 지금 헌법소원이나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해도 지금 제때 처리가 안 되고 있고 또 아까 처리를 말씀드렸는데 대부분이 그냥 종결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 기록을 갖다 보거나 하는 내용들은 극소수고 지금 주어진 일도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안대로라면 지금 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소에 가져갔을 때 1심부터 2심부터 다 가능합니까? 다 가능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거는 아니고 확정된 판결을이나 그런 부분을 대상으로 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1심, 2심에 있는 판결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이나 이런 거 할 수 없고 확정되고 나면은 그러면은 확정된 대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소에 한 번 더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입니까? 그게 뭐 꼭 대법원 판결만 아니고 2심 단계에서 확정된 경우도 대상이 될 수는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1심, 2심이든 어쨌든 당사자가 포기해서 확정된 경우에는 예. 들여다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이게 문제인 것이 법원에 계속 오래 계셨잖아요. 예, 법관으로서의 당시 소신이 어땠는지 몰라도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가게 된다라고 해서 기관의 어떤 권한을 늘리는 방향으로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하던 일도 못하는데 그 일을 어떻게 하겠느냐의 문제가 생기고요. 첫째로는. 둘째로는 당연히 재판 지연 문제가 생기죠. 대법원 판결도 확정되고 나서 뭔가 문제가 있을 때는 재심 제도가 따로 있잖아요. 예, 그죠? 근데 재심 제도도 어떤 판결의 신속한 판결 확정과 어떤 집행을 위해서 재심조차도 사유를 한정시켜 놨는데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거는 모든 판결에 대해서 사실상 다 들여다볼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제한 없이. 그러면 지금 상고심을 개편해서 대법원에 있는 계류 중인 사건도 좀 줄여서 피해를 본 국민들이 피해 구제를 신청했을 때 좀 더 신속한 구제를 받게 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계속 그 헌법재판소까지 법원 판결을 들여다본다면은 결과적으로는 뭐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라든지 위자료를 못 받고 있는 어떤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 상대방 측에서는 시간 끌기용으로 분명히 헌법재판소에다가 헌법소원 같은 거 제기할 거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그 남소를 방지할 수 있는 어떤 보관이나 특별한 방법이 있으세요? 예.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사실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 반드시 중요하게 고려를 해야 되고 그에 대한 대비책도 세야 되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헌법소원은 모든 어떤 법리 오인이나 사실 오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헌법 규정이라든지 헌법 원리에 대한 중대한 헌법 위반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헌법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됐을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본안까지 가는 비율은 극히 적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스페인이 결국은 그 최종 상고심에서 접두되는 사건이 우리 잠시만요. 뭐 해외 입법례까지 얘기할 건 아니고요. 예. 저는 그 생각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신중하게 보셔야 되는 게요.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그러니까 그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데 있어서 기본권 침해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본권 침해가 되지 않는 어떤 법률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까? 다 무슨 민사소송도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야기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전세 사기를 당해서 피해를 봐서 구제 신청을 해서 민사가 확정됐는데 그것도 만약에 상대방이 와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면 일단 그 집행력이 멈춰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까지 사심제로 운영됐을 때 오히려 서민들이 피해를 보는 측면이 있는 거고요, 분명히. 저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이 제도가 지금 논의가 나온 것이 민주당 관련된 어떤 정치적인 이슈나 이런 재판에 대해서 지금 대법원 판결이 마음에 안 든다고 제가 봤을 때는 입법안들이 그 이후부터 막 발의가 되기 시작했거든요. 만약에 이게 진짜 정당성이 있다면은 지난 정부 초기부터 민주당에서 발의를 했겠죠. 근데 지금 발의를 함으로써 지금 현재의 구도가 민주당에서 추천한 그 재판관 숫자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정치적인 사건을 헌재로 끌고 가려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뭐 사실 헌법 재판소원 제도는 학계나 실무에서 뭐 지금 갑자기 나온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래전부터 논의가 됐는데 지금 그런 입법적인 논의가 본격적으로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재판소원 제도가 어떤 정치적 관점에서 논의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뭐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됐다고 해서 그거를 정치적 사건에 적극적으로 뭐 활용하거나 그러지는 아니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미처 제가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 아까 말씀드린 재판 지연 제도는 사실 헌법 위반에 대해서는 제가 뭐 재판 연구를 오래 해서 많은데 재산권 문제라고 그래서 다 헌법 위반으로도 보지 않는 게 사실 대법원 판례로도 축적돼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재산권 보장 원칙 위반이라고 하지는 않는 것 같고요. 지금 논의되고 있는 그런 재판 지연의 문제는 헌법 재판소원이 제기된 뒤에 1개월 내에 사전심사부에서 그거를 논의를 해서 헌법 위반 사유가 없다고 생각하면은 전부 다 뭐 기각하든지 각하하는 처리, 그런 방식으로 처리를 하면 사실상 그런 부당한 재판 지연의 우려는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